딥러닝 교육 수학의 병행본원 원장 김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딥러닝 교육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여기 다 초등 학부모님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초등부터 이제 고등까지 이어지는, 결국은 초등학교 때 수학을 뭐 선행을 하고 사고력을 하고 이러는 이유가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왜냐면 이제 대학 가서 졸업하고 수학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입시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초중고가 다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어서 그 초등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나오고 대학교를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습 심리. 제가 이제 수학학원 원장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상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심리 상담 자격증도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책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학습 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왜 딥러닝 교육 수학인 병행본원인가, 네,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딥러닝 교육은 초등은 수학인 병행본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은 딥러닝 중등수학, 그 다음에 고등은 딥러닝 고등수학. 저희 과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터 고등까지 맥을 잡아주는 게 저희 딥러닝 입시전략연구소인데요. 여기서는 고등학생 위주로 저희가 입시에 대해서 저희 입시 소장님도 계시고 또 저희 졸업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문대 간 졸업생들이 조교로 들어가서 이제 전략을 짜주고 그 다음에 공부법에 대해서 멘토링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앞에 원장님들이 학원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30명 중에 저희가 이번에 고3이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5% 이상이, 아니 15%란다. 15명 이상, 50% 이상이 인서울 명문대를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지금 저희 그 학원 고등부, 중등부에서 조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를 지금 다시 회수를 해가고 있고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애착이 좀 큰 게, 제가 지금은 수업을 안 하지만 이때 처음에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왔을 때 제가 공부방에서 이 친구들 다 가르치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양 캠퍼스, 풍무 캠퍼스랑 아라 캠퍼스 합쳐서 재원생이 대략 한 초중고 600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좀 바꿨는데 저기 아라동에 로뎀타워 10층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저희가 조만간에 뭐 학생들 쉴 수 있고 어머님들 오셔서 뭐 주말에 차도 한잔 하실 수 있게 LED 나무도 좀 설치를 하고, 네.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거 이제 여기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초등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제일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왔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교과를 할 때 심화냐 선행이냐, 그리고 저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사고력을 뭐 해야 되냐, 교과를 해야 되냐, 그리고 문제집을 뭐 한 권을 3번 푸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3권을 한 번씩 푸는 게 나을지, 그리고 아이가 이제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언제 알려줘야 되냐, 그리고 오답노트, 프리노트 테마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심화냐 선행이냐, 어머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는 양극단으로 계세요. 선행만 막 쭉쭉 빼고 싶은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심화만 계속 하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우리 애는 선행을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막 한 학기를 5권씩 푸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또 반대로는 한 권씩만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막 2년, 3년씩 선행만 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심화도 필수고 선행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의 힘에서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때 3회 도구를 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화 선행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을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1 학생인데 뭐 중3까지 선행을 한 권씩 빼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학고사를 보면은 뭐 3학년 걸로 봤는데 뭐 거의 반도 못 맞아요. 사실 이 친구는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한테 어머님이나 학생한테 저희가 이거 3학년 시험 안 돼 있다, 뭐 1년은 다시 해야 돼 이러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퇴보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함부로 나가면 백이 안 됩니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기가 뒤로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선행을 나가실 때 굉장히 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학기를 3번 정도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를 저희는 커리큘럼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기준을 말씀드리면 초 6학년이 끝나기 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좀 최소한, 아무리 좀 학생이 최상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를 마무리 짓고 중학교를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분야가 큰 범주에서는 사실 저희 교과 수학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1, 2학년 때 어머님들이 이제 시키시는데, 사고력 수학은 사실 교과 심화 문제, 그러니까 문장이 많은 교과 심화 문제를 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리 배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안 배우고 그 방정식의 원리를 공식 없이 푸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앞에서도 이제 국어 원장님, 그다음에 영어 대표님 설명하실 때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아이들이 그 수학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아이들에게 독해력과 수학을 같이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교과를 우선으로 해서 그 교과에서 이제 잠시만요. 커피 잠시만요. 제가 긴장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교과 과정을 따라가면은 결국에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학년 때 사고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식도 안 가르치고 고난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돼요, 수학에서. 그래서 저학년 때는 사실은 너무 고난도 문제보다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학의 힘에서는 이제 교과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조만간 저학년 커리큘럼 중에 그 소마셈이라든지 아니면 뭐 팩토 교재 이런 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교과 플러스 사고력으로 저희가 조만간 커리큘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인은 교과 수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사고력 저학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결국 뭐 고난도 초등 교과 문제집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식을 안 가르치고 방정식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사고력 교재에서는 스스로 원리를 찾게 해서 푼다. 이게 이제 사고력 교재 원리인데, 그거보다는 교과를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 교재를 서브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 네. 자,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학생들이 오답을 다시 풀게 시키면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최소한 틀린 거를 한 3-4번은 다시 풀어야 아이들이 안 까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틀린 문제 유형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시 풀라고 주면 아이들이 거의 잘하는 애들도 50% 정도를 다시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너 이거 왜 배운 건데 또 틀리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배운 문제를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설명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뭐 다음에 가시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4-5번까지는 어머님들이 아 이거 당연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한 10번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진로를 약간 네. 네, 공부 말고 다른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일 수 있으니까 네. 10번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집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수학 숙제를 이제 앉아서 하고 있을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못 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이렇게 막 답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알려주려고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막 중간에 개입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기준을 좀 잡아드릴게요. 사실 모르는 문제는 해설을 안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 친구가 숙제를 하는데 뭐 한 문제를 2시간, 3시간씩 고민하면은 너무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기준을 잡아드리면 15분 이상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학생이 한 문제 가지고 15분까지 고민을 하기 전에는 안 도와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해설지는 오히려 맞은 문제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맞은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맞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맞았는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도와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이 풀고 있으면은 그 담임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애가 막 끙끙대고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막 이렇게 충동이 생기거든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려주려고 다가가면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약간 성적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이제 과학고 1차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지금 중3인데 현재 고2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알려주려고 하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 번 수업할 때 한두 문제 설명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 네. 이게 성적이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아직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뭐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고민을 더 길게 하는 게 좋다. 최소 15분까지는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답노트, 프리노트. 자, 이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은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학년이면 이제 연산 위주고 계산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책에다 풀고 뭐 그냥 칸이 다 있으니까 책에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고학년 한 4, 5학년만 가도 문제집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특히 이제 말이 긴 아까 독해력,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이 꽤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보통 문제집에 풀면 일단 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그리고 맞은 문제도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노트에 풀고 자기가 틀렸으면은 그거를 지우고 다시 푸는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상에서 오류를 찾는 게 사실은 수학 실력 향상의 핵심이고 그거를 지워버리면 사실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찾은 다음에는 반드시 오답노트에 답제를 해놔야 이제 그게 자기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최소한 3학년 때부터는 좀 훈련을 시켜주셔야 아이들이 고학년 갔을 때 습관이 잡힙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냥 책에다가 막 풀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프리노트 먼저 쓰라고 하면 사실 이게 습관 잡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꼭 프리노트를 작성을 하게 해주시고 오답노트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고3 고등학생 자녀분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고등학교 자녀 있으시죠? 그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가 엄청 길어요. 실제로 해설을 봐도 거의 한 페이지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을 시키시는 게 좋다. 그래서 수학 문제에는 카테고리가 2가지가 있어요. 기본 유형 문제가 있고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초등 저학년 때는 기본 유형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학부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상담하면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때는 다 100점을 받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냐, 성적이 떨어지냐. 그리고 중학교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학교의 평가 기준을 보셔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80%, 90% 이상이 맞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내고, 중학교 때는 이제 고난도가 좀 비율이 올라가고, 고등학교 때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변별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 학습을 시키셔야 이 친구가 고등학교 와서 어느 정도 나올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학임에서는 경시대회 있잖아요. HME, KMA. 이거를 나가봐야 그 초등학생이 본인의 위치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만 가지고는 초등학교 때는 좀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 그리고 경시대회를 꼭 내보내셔라. 이번에 그 HME 저희는 거의 많이 나가서 한 200명 이상 나가는데, 혹시 HME 다 나가시나요? 네. 그래서 수능에서 100점 만점에 4점짜리를 다 틀리고 3점짜리만 다 맞으면 대충 한 70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4등급입니다. 그 4등급이면은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상위? 3등급이 23%까지거든요, 상위.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하시는 인서울 주요 대학을 가려면 한 상위 한 5%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아니면 2등급까지 나와야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요 명문대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눠지는 기준이 그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제씩 차이나요. 4점짜리 뭐 2개 틀리면 2등급, 뭐 4개 틀리면 뭐 3등급 이런 식으로. 결국은 대학을 결정하는 게 고난도 4점 문항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자, 기본 유형 문제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다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은 시간을 충분히 써서 고민해서 많이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는 키포인트는 고난도 문제 해결력이고, 그거를 초등학교 때 반드시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험 평가지를 100점 맞았다, 95점 맞았다, 그걸로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아닐 수 있다. 네. 100점 많은 학생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3, 40% 초등학교 때는 평가 그 문제집을.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수학 공부법 4단계, 이거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본 유형 문제를, 이제 이게 연산력이겠죠. 그래서 연산을 철저하게 시키시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충분히 보내서 스스로 해결하기. 아까 말씀드린 제가 15분 고민하라고 꼭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더 길어도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하루 종일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 친구도 명문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최소 3번은 다시 반복을 해야 자기 있게 되니까 오답노트, 프리노트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누적적으로 학습하는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학습 심리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확진자 수도 발표를 안 하고 한 3년간 진행된 게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쪼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오히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에만 맨날 있으니까 너 학원이라도 안 가면 뭐하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맨날 보시니까 어머님들이 굉장히 빨리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애가 힘들다 그래도 야 너 뭐 힘들면 집에서 뭐 게임이나 하고 누워나 있지 학원이라도 가라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면담을 좀 해보면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 긴장되고 뭔가 위축돼 있던 게 착 풀리면서 뭔가 약간 혼돈 상태, 뭐 우울 상태, 약간 의욕이 좀 떨어진 상태인 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분이 학원 뭐 좀 힘들다 이러면은 야 너 그래도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뭐 집에서만 뭐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님들 지치셔가지고 요즘에는 엄마 나 쉬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냥 그래 쉬어라 뭐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기력 상태, 우울증 상태, 화난 상태인 건데 그러니까 한계에 갇혀가지고 답답한 상태.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지금 경험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00점 맞은 학생 표정입니다. 잘생겼죠? 윤균상 씨. 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네. 90점 학생 표정. 자, 그 다음에 60점 학생 표정. 뒤에 30점 학생 표정이 이제 나올 건데, 자, 퀴즈. 30점 학생 표정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자, 손 드시죠. 네? 완전 자폭. 네. 100점 학생이랑 표정이 똑같죠? 이게 뭐 이 친구가 뭐 실성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이유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원래 제가 맞추면은 뭐 드리려고 현금 10,000원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너무 많이 손드셔가지고 제가 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애매한 점수 때 뭐 60점에서 80점대 나오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뭐 마음 먹으면 더 잘할 거야. 나는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고 굉장히 뭐 희망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합리화가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실제로 100점을 맞기가 어렵다. 아니면 90점 맞기가 어렵다. 자기한테 수학이 어렵다. 이런 게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나는 원래 똑똑한데 나는 원래 훨씬 뛰어난데 내가 지금 안 했을 뿐이다. 나중에 마음 먹으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80%만 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그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으로 이제 이런 합리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왜 100%로 못 가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100%라는 거는 뭐 진짜 뭐 너 12시간 해봤어? 15시간 해봤어? 이게 아니라 학생마다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3시간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고 어떤 학생은 10시간 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기준점 잡아드렸죠? 10번까지는 괜찮아요. 10번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진로를 다른 분야로 고민해 보셔도 되는데 근데 대부분 자기가 실제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100%라고 치면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으면 그 친구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진짜 10번 이상 했으면 엄마 나는 저기 공부가 진로가 아닌가 봐. 내가 좀 노래를 잘하네? 뭐 이러면서 아니 운동을 잘하네?
아예 다른 분야로 가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하면 이건 이제 막힌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던 대로 계속 똑같이 하면서 더 하면 될 거야. 더 하면 될 거야. 방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분야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금 보신 이런 게 희망, 얼핏 보면 희망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딱 그 상태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희망 고문. 그렇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00%를 왜 못 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100%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나는 똑똑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했어.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자기가 똑똑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어떤 한계를 인식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머리가 되게 좋다고 제가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멘사 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했는데 제가 해놓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가지고 못 갔거든요. 2번 정도를. 제가 왜 잃어버렸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일부러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보기 무서웠던 거죠. 가서 제가. 어쨌든 3번째에 제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서 봤는데 저는 맨사가 아닌 걸로.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평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이 피터팬 증후군 상태고 이게 바로 아까 그 무기력증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차라리 끝까지 100%로 가서 확인을 하고 나면 빨리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나 아니면 목표를. 근데 계속 거기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참으면서. 이게 약간 돈 계속 잃으면서 도박하는 도박꾼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100%로 살아갈 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이 100%라는 건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분한테 야 100%로 해야 된대. 너 15시간 해라. 20시간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섬세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화 트루먼 쇼 다 보셨나요? 트루먼 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짐 캐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바다를 쭉 가고 이제 목숨 걸고 나가는데 끝까지 가서야 이 나무 이 지금 벽이잖아요. 세트죠. 거기에 배가 박혔죠.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여기 하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끝이었네. 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게 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계를 경계로 바꾼다는 게 이제 이런 말인데 100%로 가면 한계라는 건 이제 영어로 뭐죠? 여기 대표님 와 계신가요? 영어 리미트죠. 네, 저 리미트 정도는 알고. 네. 한계를 가면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그건 이제 경계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경계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계는 진짜 끝인 거고. 근데 우리가 그 한계를 확인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경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딥러닝 교육, 수학인 경인문헌의 모토는 이제 100%로 가서 한계를 경계로 바꾸자. 그래서 경계를 뛰어넘게 해주자. 네. 이게 저희 딥러닝 교육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뭐 학원 자세한 시스템 설명은 받으신 그 안내문 속에 들어있고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건데 저희 학원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좋은 수학학원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진 좀 찍으셔도 되고요. 요게 다 있는 학원에 보내시면 이제 그게 좋은 수학학원입니다. 자, 첫 번째. 초등부터 고등반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학부별로 선생님이 분리가 되어 있는가. 보통 좀 이제 규모가 작은 학원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한 선생님이 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는 초등은 초등 전문 선생님 계시고 중등은 또 따로 계시고 고등도 따로 계십니다. 이게 한 선생님이 수학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다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소외되는 학년이 학부가 어딜까요? 네, 초등이죠. 초등이 사실 굉장히 중고등에 비해서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는 학부인데 그 한 분이 그렇게 모든 학년을 다 커버를 치시다 보면 사실 약간 소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문제도 되게 쉽게 느껴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세분화된 레벨별 반 구성이 돼 있고 맞춤형 수업이 있는가. 자 어학원 같은 경우는 레벨별로 많이 분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 특히 초등에서는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김포, 그다음에 인천 지역에 좀 드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레벨이 다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과 관리에 구체적 시스템이 있는가. 저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관리자분들이나 저희 이제 그 부원장님들께서 구체적 매뉴얼을 잡아가지고 어느 반을 가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항상 주간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교육도 하고 선생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체 교재가 있고 시험 기간에 이건 이제 중고등부 얘기인데 저희가 자체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요. 그 학교 내신 양식에 맞춰서. 그리고 이 자체 교재는 수학게임 자체 교재는 이제 제가 저자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시대회에 자주 입상하는 우선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KMA에 한 200명 정도 출전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입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일수록 이거를 거의 무조건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 학교 평가 시험으로는 이 학생의 수준이 평가가 안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만 졸업을 시키고 북유럽으로 중학교 때 이민 갈 거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갈 거고 고등학교 갈 거고 얘는 대학을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빨리 한계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여섯 번째, 입시 상담 및 입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가. 입시 소장님이 계신가. 그리고 학습심리 소장님이 계신가. 저희는 이제 매월 주기적으로 저희 딥러닝 입시센터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1대1로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뭐 교육 들으시는 어머님도 계실 텐데 그 맘스쿨 그리고 뭐 입시제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입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 및 학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심리가 이제 중요하니까 저희가 학습 심리 소장님도 자문을 받고 계신 그 심리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도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선생님들도 매년 수능을 보고 이제 고등부 얘기인데요. 매년 수능을 보고 매달 정기교육을 받는 학원인가, 학교별 중간기말 시험 총평을 하는가. 이건 뭐 초등부 어머님들께서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초, 중, 고 연계가 되고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초등부를 가르치고 커리큘럼을 짤 때도 이 친구가 대학교를 가는 것까지 항상 바라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이게 저희 이제 학원 풍무캠, 뭐 아라캠, 그다음에 여기 뭐 풍무동에 이번에 새로 연 스터디 카페 시설인데요. 결국은 학원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정성, 그게 사실은 학생한테 쏟는 에너지 총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학원 체크리스트 보여드렸고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다 있는 학원을 보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고 하지만 저희는 이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회하지 마시고 곧장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김포와 인천 지역에서 어느 수학학원에 맡길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한 분만 자, 어느 수학학원에 맡겨야 될까요? 네. 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머니. 정답. 네.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많아.
영어는 어디? 토스. 예. 국어는 어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세 학원을 선택을 하시면 정말 잘 선택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